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교육 수준이랑 관련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자기가 이제 캔버스에 담을 수 있고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종이가 많이 보급되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돈을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은 미술 교육을 받기 전에도 사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 대상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 이건 너무 단편적인 이유일 수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발달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1차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술이나 회화에서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은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이후에 어떤 그 예술이 변해왔던 형태인 거죠. 그리고 중세까지는 이제 신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의미까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형상, 예술,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까지 이제 오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드디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렇다면 이건 이성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직접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 그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같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의미가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궁금한 게 르네상스 이전에 그 원근법을 안 쓰면 그러면은 사람들을 다 똑같은 크기로 그렸다는 건가요? 똑같은 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스케치북을 주면 그리는 그 방식대로 그 이미지가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이미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린 건데 유치원생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발가락을 앞에 5개 그리고 뒤에 뒤꿈치가 안 보이게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얼굴은 정면인데 발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그리잖아요. 네. 그 귀여운 그림. 그렇죠. 귀여운 그림이죠. 예전에도 이걸 어떻게 이게 거리 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장 특징이 제일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예전에 고대 때 이제 동굴벽화나 이런 데서 발견된 그림들 보면 가끔 또 되게 수준 높은 그림들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원근법이라는 것이 좀 담겨 있는. 알고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가끔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거리 조정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옛날 언제나 천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겠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배울 때 이제 용이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못 그리니까 특징이 보이는 얼굴은 정면, 뭐 발은 옆모습, 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배운 게 아닐까. 언제 그때 당시에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별로 정리할 때. 그러면 유치원생들 그림 그리라고 하면 가끔 뭐 아버지라든가 선생님들을 좀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좀 실제 크기보다 사람을 더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어른이 있어도 아빠는 좀 더 크게 그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르네상스 이전에 사람들이 신을 그릴 때도 신을 좀 더 크게 그린다든가 뭐 이런 예수는 크게 그리지 않았어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런 게 있었겠네요. 왕을 크게 그린다든가. 엄청나게 크게 그려서 이제 사람과 대비되게 그림들도 있고 엄청 웅장하게 그렸죠 그때. 근데 중세 벽화나 그림 보면 거기에 이제 항상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그 UFO 그림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빠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지 않아. 그 시대도 등장을 했다. 그 시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남아메리카에 있던 원시 마야 문명 이때에도 이제 있었어. 본인 그 약간 UFO 덕후 거기서 볼 수 있는 UFO 모양의 원반 모양의 사람이 타고 있어. 그 고대 사람들이나 중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잖아. 지금의 이제 전통의 모양도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말씀 나와 생각난 건데 그 중세랑 르네상스를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 르네상스랑 중세라는 말을 많이 혼동해서 써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엄격하게 좀 보자면은 중세 다음이 르네상스인 거죠. 우리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방송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갖고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이건 중세다, 이건 르네상스다 그게 아닌데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많은 거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순서는 알아야 되죠. 근데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해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 그렇죠.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 이제 그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로 넘어가게 되죠. 근대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요 사조적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네로가 플란다스의 개를 몰면서 우유를 배달하던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플란다스 루벤스 그림 아니야? 플란다스에게 나왔던 그 이제 네로가 항상 보고 싶었던 그림이. 예. 네. 그거는 되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18세기 가까운데. 그 시대가 18세기인가요? 네, 그 그림이 이제 그 나온 만화 영화를 즐겨 봤던 세대로서 그 시대는 잘 몰랐어요. 나는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봤던 게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애가 사무쳤으면 그림을 보고 싶어서. 얘가 이제 예술적 천재성을 막 드러내잖아요. 근데 나쁜 아빠는 이제 저기 누구죠? 그 여자 주인공 이름 까먹었네. 쟤랑 놀지 마! 막 이러면서. 아로하였나? 아로하였어요. 아로하. 동네 사람들도 쟤 다 싫어하고. 그래서 애가 그 누구지? 걔하고 이제 끌어안고 죽으면서 처절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엔딩이 지금 정확히 쓰담 기억 안 얘기. 나는데 걔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걔도 죽었어. 네. 애한테 이걸 보여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하철도 999도 그랬는데. 네, 본인의 지금 개인 동심이 과거. 풍부한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네, 나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은하철도 999 플란다스 얘기. 은하철도 999. 어렸을 때 아직도 주제와 슈리얼 점점 멀어지는. 자,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파인 아트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순수 예술. 그렇게 순수 하면 되나요? 예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인 단어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수 예술할 때 앞에 순수라는 수식어가 되게 배타적인 단어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예술이 되려면 그 순수 예술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예술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순수 예술이라는 그 파인 아트라는 말이. 그런데 그 파인 아트에서 그 앞에 파인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를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대상화해서 진짜 얼마나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재현하는가가 그때 파인 아트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인 아트에 맞는 그 미술 작품들만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르네상스고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서양 미술사 책을 보더라도 그때도 제 생각에는 되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다른 작품들이 있었을 거고 천재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르네상스 시기의 개념에 맞는 아마 미술 작품만 서양 미술사 책에 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 미술로 오면 뭐 근대 미술이랑 현대 미술을 굳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는 모던 아트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은. 그래서 모던 아트라고 말이 표현이 많이 되고 근대와 현대는 모던으로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파인 그렇죠. 아트로 이렇게 이제 하면 된다는 오늘날에는 거죠. 이제 뭐 포스트 모던 네. 아트 이렇게 많이 모던 모던 이후에. 아트를 흔히 그 모더니즘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그렇죠. 되나요? 그럼 모던 아트라고 하면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미술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대적 특성하고 되게 혼재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대적 그건 좀 약간 좀 다른가요? 특성하고 뭐 이제 현대 미술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근대 미술. 근현대 모던 미술에서는 근대적 모던 특성에서는. 아트에서는 그 당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 르네상스랑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다 같이 아름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을 미술 네. 대상으로 갖고 왔다면 모던 아트에서는 추하다는 거 뭐 고기, 생고기, 뭐 소대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전에 중세 미술이나 이런 르네상스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술적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에서 이제 그런 예술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소재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그럼 거죠. 뭐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점점 봐야 그렇게 되는.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점점 전에는 다양해지는. 아름답게 잘 모방한 게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미의 기준이었다면 모던 아트에서는 뭐 나의 개인이 조금 강조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생각하는 진리,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뭉크의 절규 딱 봤을 때 그림이 예쁘지 않잖아요. 네, 예쁘지 예쁘진 않지만 않죠. 누가 봐도 그 뭉크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드러낸 그림이거든요. 절규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좋은 그림인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대상에 있다가 르네상스나 르네상스 이전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 이렇게 뭐 신에 있다가 르네상스 시절에는 대상에 있다가 그 이후에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그 작가 자신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작가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직 주관과 내면까지 나타나는 시기는 아닌가요? 그것도 약간 좀 시기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긴. 서서 이제 드러나고 그걸 인정해주는 그렇죠. 뭉크의 시기로 절규도. 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때는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뭐 진리나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드러내면 되는데 누가 그것을 잘 표현했느냐가 이제 현대미술 그 모더니즘에서는 그게 관점이 되는 거고. 여기도 수많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 그쵸. 근대 미술에 관련해서 뭐 제가 기억나는 거 예전에 이제 벨플린의 어떤 이제 그림의 어떤 특성들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곰브리치가 이제 바라봤던 어떤 그런 특성들, 이것도 되게 많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뭐 그것까지 다 다루기는 그렇고 거칠게 얘기해서 재현에 있느냐. 아니면 주관적 내면 거기까지 인정을 하느냐. 표현의 소재의 다양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의 특성이라고 봐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오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앞에 포스트가 붙어서 모더니즘 이후 시대 뭐 이렇게 네.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뭐 해석한 건 아니지만은 뭐 다원주의 시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모더니즘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까 르네상스 시대보다는 모더니즘 시대가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더 확대돼서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도 사실 뭐 근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종교적 대립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뭐 신에 대한 생각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거와 정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다양성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대적 세계관, 중세적 세계관, 르네상스 세계관, 뭐 오늘 세계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인아트라는 말이 그래도 모더니즘까지는 유의미했었는데 지금은 그 파인아트라는 말을 아예 쓰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닌가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이 나오는 시기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모더니즘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중시했던 미의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모더니즘도 있지만 플러스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모더니즘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더니즘의 미적 기준은 그 사람들도. 그 파인 아트에 대한 그 개념적 기준이 서로 계속 이제 다양해지고 달라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파인아트란 말도 쓰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특별히 이제 좀 너무 보편화돼서 무의미해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다양해졌으니까 파인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술이 아닌 것들조차도 사실 이미 미술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965년에 아서 단토란 사람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게 예술의 종언이란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술은 죽었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도식화하고 우리가 개념화했던 예술에 대한 내용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뭐 개념이나 그것들 뒷받침해주는 제도나 실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의 종언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이전의 예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파인 아트라는 그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뭐 봐야 되나요? 여전히 그것을 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서단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예술의 종언이라는 그쵸. 의미는 그쵸. 과거식의 그런 소위 뭐 파인 아트 이런 식의 개념 적용은 이제 더 이상 그렇죠. 그 의미하다. 파인아트라는 말로 지금 미술 현상을 다 내포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 말 같아요. 나는 그 이제 단토 얘기가 예술은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네.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예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해서 지금은 무엇이든지 예술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면 그 전에 있었던 미술 비평 이론이나 예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의 내용을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금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예술의 종언이란 말로 예술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잠깐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게 모더니즘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는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모더니즘이 조금 더 다양해졌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니까 이 다양성이 이 거침없이 엄청나게 더 커졌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좀 더 다른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 되게 예전에 헷갈렸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인데 모더니즘은 그래도 미적 기준이나 이게 뭐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공부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틀이 있다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은 진리와 뭐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모더니즘에는. 그리고 뭐 다른 기준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앞에 어떤 것들이 수식되든 간에 이론가들이 바뀌어도 뭘 기준을 제시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그런 기준들이 너무 난무해서 기준이 없는 시기라고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에는 기준이 없다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네네.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 이제는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나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는 정말 나뉜기에 난해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 둘을 나눠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후자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거의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분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인정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팝아트 쪽도 인정을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팝아트나 이쪽을 별로 이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미술 그것도 쪽에서 그렇고 봤을 때? 팝아트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팝아트로 인정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할 만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팝아트의 여기가 완전 그 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팝아트로 인정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역으로 인정을 받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인정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백남주 선생은 있지 않을까요? 이산 그런 그렇죠. 형태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분도 역시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외국에서 인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 쪽 사람 한국에서 이렇게 키워주고 한국에서 인정을 받았기보다는 외국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된 거죠. 그분도.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예술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예술까지 이제 쭉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봤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예전에 이런 쪽을 다루면서 궁금했던 게 왜 저건 예술인데 왜 저건 예술이 안 될까라는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비문가께서도 알다시피 예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 순수한 어떤 형태의 도로 표지판 이걸 봤을 때 그냥 도로 표지판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냥 유명한 사람이야. 그거를 전시실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그건 이제 예술이다. 이렇게 되는 건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참 예전엔 궁금했어. 그럼 이제 뒷상 그 유명한 이제 뒷상의 변기를 이제 1960년대인가요?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설치 미술이 나타났던 게 샘이죠. 샘. 그렇죠. 샘. 그걸 딱 전시실에다 갖다 놓고 이건 예술이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준쌤이 변기를 집에 갔다가 뛰어다가 집에 있는 걸 뛰어다가 어떤 광화문에다가 갖다가 놓고 왜 날 자꾸 미술관에 놓을 수도 있잖아. 네, 미술관에다 놓을 수도 있어. 광화문에 놓을 수도 있어. 내 변기를 이제 떼다 놨어. 떼다 놨어. 그리고 혼자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주장을 해. 이게 예술이다. 그러고 이제 잡혀가겠죠. 잡혀가나요? 아니 뭐 잡혀가진 않아. 뒷샹보다 더 진보적인 전시인데요. 그런 거야? 광화문이? 그렇죠. 거기는 예술적 대상만 미술관으로 갖고 온 건데 이제 준쌤이 만약에 광화문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그 미술 자체에 대한 더 대중성에 대한 저항 같거든요. 광화문에 놓은 의도는 그거죠. 광화문 자체도 마치 진짜 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오늘 가서 하실 거야? 광화문이 또 그 공간적으로 네. 활용했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광화문을 공간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변기만 튀시앙은 변기만 갖다 붙였는데 그렇죠. 나는 변기만이 아니라 이 배경까지도 같이 그렇죠. 내 의도에 녹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왜 예술이 되고 그건 왜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뒷시장은 왜 예술이 되고 뒷상은 왜 예술이 되고 주는 왜 예술이 안 되냐? 주는 왜 예술이 안 되냐면 내 의도가 들어갔는데 그래요. 의도 포스트 모던 형태잖아. 지금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뒷샹 당시만 해도 아마 예술이 안 됐을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제 그 감상의 자격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감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게 있는데 감상할 자격이 있으면 미술관에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감상할 자격? 전시할 자격 아니에요? 감상할 자격이라고 봐야 돼요?
감상할 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관람객들이 보면서 그 감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어떤 생각을 할 만한 거리를 그거가 제공을 한다면 예. 그게 감상의 자격이 있는 건데 그게 감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미술관의 전시가 되는 거고 유명 감상할 가치 이렇게 이해해도 그쵸. 되나요? 감상을 근데 같이. 그 작품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뒷샹이 엘리트였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엘리트였죠. 그 작품은 상당히 엘리트주의랑도 연관된 건데 어떤 그냥 만약에 대중이 아까 만약에 준쌤이 네. 광화문에 변기를 갖다 하면 네. 다 이거 혹세 치우라고 무민 정도로 이거 다 치우라고 막 일삼이사. 네. 난리가 났을 텐데 네. 뒷샹 정도가 뒷샹 정도니까 미술관에 그걸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리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그 엘리트가 못 되셨어. 그럼 엘리트가 되면 그걸 제가 변기를 갖다 놨어요. 변기든 에어컨을 떼놨어. 그러면은 작품이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야, 이거 생각에는 엘리트 문제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빨간색 하나 칠해놓고 노란색 맞아, 하나 네. 칠해놓고 뭐 이게 그림이냐.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그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이름은 세미라 바꿔놓고 이게 무슨 작품이 되냐 하는데 그 작가의 제 생각에는 그 개별 내러티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그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뭘 그렸는지를 사실 봐야 돼요. 쭉 보면 그래서 그 뒷샹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순수 회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실험 미술을 한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의 개인 미술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데 아무 근거 없는 사람이 갑자기 광화문에 변기를 갖다 놓으면 저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하고 그런 퍼포먼스나 관심병 환자. 관종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그 예술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쟁점과 포인트가 하나가 딱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좀 쉬었다가 2부로 들어갈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왜 조영남이 그렇게 까였는지, 왜 그러면 논란이 됐는지 이분은 굉장히 뜨거운 예, 뜨거운 이제 쟁점을 왜 같이 까였나?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 틀은 쭉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 저 좀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조영남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생각이 안 나? 조영남. 조영남? 박의장터? 일부 빨리 마무리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예.